혜진 씨요? 혜진 씨 맞아요? 죄송합니다만 누구세요? 52살의 정도연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마주한 전처 윤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떨어뜨리며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봉 1억 2천을 받는 부동산 개발 PM 앞에서 혜진은 허름한 앞치마에 해진 패딩을 입고 국밥집 종업원으로 서 있었죠. 49살 여자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성글게 뒤로 묶여 얼굴에 주름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허름한 국밥집에서 도연은 17년 전 사랑했던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남편을 알아보는 빛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낯선 손님을 대하는 피곤한 표정뿐이었죠. 식당 사장이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이 많이 날아갔다고 보호자도 없이 혼자 병원비를 갚으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대체 도연과 혜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7년 동안 혜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남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30분 전 오후 2시 정도연은 회사 법인차 문을 닫으며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방 현장 점검을 마친 직후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정장 재킷깃을 세우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50m 앞 골목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뜬 광천 식당까지는 도보로 3분 거리였어요. 낡은 간판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문틀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밀고 들어서며 신발 밑창에 묻은 빗물을 현관 매트에 2번 문질렀어요. 식당 안은 한산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가 소주잔을 입에 가져가고 있었고 창가에는 돋보기를 낀 노인이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서 3번째 테이블을 골라 앉으며 정장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었어요. 흰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2번 접어 올리고 손목 시계가 오후 2시 53분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위 메뉴판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물컵 3개를 쟁반에 올려들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여자의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스치며 스윽 소리를 냈어요. 도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그녀는 바로 전처 윤혜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쿵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 메뉴판이 미끄러졌지만 도연은 간신히 붙잡았어요. 혜진은 도연의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칼로 새긴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눈가에 깊게 팬 3줄기 주름, 홀쭉해진 볼 위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 3꽃,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 손톱 3개는 세로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 왼쪽 소매 끝에서는 안쪽 솜이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큼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혜진이 물컵을 내려놓으려다 손을 떨었습니다. 컵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짤그랑
깨진 유리 조각이 튀었고 물은 도연의 구두 끝까지 번졌습니다. 혜진이 놀라 두 손을 입에 가져가며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고는 뒤돌아 주방으로 종종 걸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굽은 등, 절뚝거리는 왼쪽 다리, 패딩 뒤쪽 밑단이 찢어져 안감이 드러난 모습까지 모든 것이 도연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혜진이 걸레와 통을 들고 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통에 담았어요. 왼손 검지에서 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꽉 잠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혜진은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서며 도연을 0.5초 힐끗 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낯선 손님을 보는 텅 빈 무심함만이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쥐자 손가락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숨쉬기가 힘들어 입을 벌려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폐까지 닿지 않는 듯 답답했습니다. 혜진이 새 물컵을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두 손으로 꼭 잡고 발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겼어요.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혜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그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피로와 무기력함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혜진 씨 맞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지막 음절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3초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도연의 얼굴을 훑었지만 알아보는 기색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누구세요? 그 한 문장이 도연의 세상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17년 만에 만난 아내는 남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혜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 걸음 다가오며 다시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혹시 아는 분이라도 계세요? 도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2번 심호흡을 하고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아닙니다. 그냥 내장탕 주세요. 혜진은 메모지에 내장탕 1이라고 적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꺼풀 아래로 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지만 테이블의 차가운 감촉, 코끝을 스치는 국밥 냄새, 빗소리까지 모든 것이 잔혹하도록 현실이었습니다. 8분 37초 후 내장탕이 나왔습니다. 혜진이 두 손으로 뚝배기를 들고 조심스레 테이블에 놓았어요.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혜진은 그 말을 남기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3초간 국밥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22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내장탕을 두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10,000원입니다. 도연은 카드를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일하시는 분이 아는 사람과 닮아서 혹시 여기 오래 일하셨냐고요. 사장은 3초간 도연을 바라보더니 길게 한숨을 뱉었습니다.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리고 5년 전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일,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일, 2달 열흘의 입원, 기억장애. 보호자도 연락할 가족도 없이 병원비 8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식당에서 일하게 했다고 했어요. 2층 구석 3평짜리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게 덧붙였습니다. 밤에 가끔 혼자 우는 소리가 나요. 근데 아침에 물어보면 왜 울었는지 본인도 기억을 못해요. 도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고맙다는 말을 하고 비 내리는 바깥으로 나왔어요. 비는 이미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비를 맞으며 차까지 50m를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트에 앉았습니다. 젖은 정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었어요.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52년 인생에서 회사 중역이 된 후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도연이 지금 차 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만난 아내는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쌩쌩 나왔지만 등에서는 땀이 흘러 시트를 적시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혜진의 텅 빈 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17년 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도연은 35이었습니다. 대한건설 회계팀 대리로 연봉 4,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3년차 신혼부부였어요. 혜진은 32의 강남구립도서관 사서로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혜진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야근을 하고 밤 11시에 돌아와도 항상 밥을 전기밥솥에 보온해 두고 반찬 3가지를 식탁에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주말이면 손을 꼭 잡고 한강변 뚝섬 유원역에서 성수역까지 3km씩 걸으며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회사 이야기를 소근소근 나눴습니다. 도연이 피곤해하면 무릎을 베개 삼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혜진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2007년 추석 명절, 혜진이 부엌에서 접시 15개를 닦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 작은아버지들과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그 처자한테 완전히 홀렸어. 친정에 돈도 한 푼 없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던데 뭘 믿고 우리 집에 시집 왔는지 모르겠더라고. 도연은 거실 문틈으로 그 말을 듣고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혜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붉어진 눈으로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우는 것을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08년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한건설 본사 12층 회계팀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찰 4명이 들이닥쳤어요. 비자금 1억 8천만 원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거였습니다. 형사 2명이 도연의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다발을 비닐봉투에 우수수 쏟아 넣었어요. 도연도 참고인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되어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 연루된 건 아니었지만 회계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내역 제출과 월별 입출금 설명까지 낱낱이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선일보 경제면 하단 3단 기사에 대한건설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이 실렸고 참고인 명단 3번째 줄에 정도현 35회계팀 대리이라는 이름이 9포인트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40분 도연이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는 혜진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늘자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도연의 이름에 빨간 형광펜 줄이 쫙 그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휴지 10장이 구겨진 채 소파 옆에 흩어져 있었어요.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혜진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정확히 3분 17초 동안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벽식의 초침만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자신이 있으면 도연에게 방해만 된다.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는 여자 때문에 도연이 더 힘들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든든한 뒷배가 필요한데 너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이혼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고요. 도연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런 소리 듣지 마. 엄마가 뭘 알아. 우리 잘 견디면 돼.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천천히 3번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턱을 타고 떨어졌어요. 못 견뎌요. 나는 당신까지 잃기 전에 내가 먼저 비켜줄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지막 음절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열흘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붙잡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오후 2시 전화를 걸어 이혼을 압박했고 회사에서는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고 그때면 혜진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혜진은 먼저 출근한 뒤였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두 사람은 서초구청 1층 민원실에 나란히 앉아 이혼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연의 손은 떨렸고 이름 하나 쓰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혜진은 서명란에 윤혜진이라고 또박또박 쓰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28인치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책 25권을 담고 짐을 쌌습니다. 도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혜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3초간 멈췄어요. 뒤돌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내요.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의 떨림을 도연은 느꼈어요. 너도. 도연은 창밖을 본 채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도연은 그제야 뒤돌아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러 회사를 거쳐 지금은 부동산 개발 PM으로 연봉 1억 2천을 받고 있었어요.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문득 깨어 혜진을 떠올린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윤혜진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눌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1월 20일 1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도연을 몰라봤어요. 도연은 모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천둥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알아내야 했습니다. 혜진에게 지난 1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다음 날 새벽 6시 10분 도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실제로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 시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베개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3번 씻었어요. 오전 8시 40분 도연은 서울 본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차 5일을 쓰겠다고 말했어요. 팀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개인 사정이라고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연은 광천식당에서 50m 떨어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식당이 보이는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앞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10시 40분 혜진이 물걸레를 빨아짜고 다시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11시 10분 손님 4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11시 50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혜진이 주방에서 나와 도연을 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여전히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어요. 도연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물을 가져왔고 이번에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어제 먹었던 내장탕을 또 주문했습니다. 혜진이 메모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혜진의 움직임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오른손을 자주 털었고 허리를 펴며 아픈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국자를 들어 올리다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사장이 급히 달려가 국자를 주었어요. 미안해요, 사장님. 제가 또 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천천히 해요. 손님들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 20분 도연은 계산을 하며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혜진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냐고.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도와주고 싶다고요. 사장은 도연을 잠시 살피더니 커피를 내와 카운터 옆 의자를 권했습니다. 도연은 앉아서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 2020년 5월 12일 저녁 7시 반이었다고 합니다. 혜진이 식당에서 5km 떨어진 국도 3번 도로를 걷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졌고 그 자리가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였다고 했어요. 머리 뒤쪽을 세게 부딪혀 즉시 의식을 잃었고 지나가던 차량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70일 동안 입원했는데 의료비가 837만 원이 나왔답니다. 보호자도 없고 연락할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어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혜진의 신원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혜진 본인 역시 기억을 잃어 가족이 누구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식당에서 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식당 2층 구석 3평짜리 방에서 지내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한다고요. 월급은 150만 원, 그중 50만 원은 병원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밤 2시쯤 되면 가끔 혜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침에 물어보면 왜 울었는지 본인도 기억을 못한다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 것 같다고 했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이마를 기댔습니다. 오후 2시 50분 도연은 춘천동 부경찰서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이라고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10분 후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일시 2020년 5월 12일 19시 32분 장소 국도 3번 도로 춘천시 동면 피해자 윤혜진 44세 사고 경위 배달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임. 두개골 골절 및 뇌진탕 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이송. 도연은 계속 읽었어요. 두 번째 장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사고 전날 5월 11일 14시 20분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최근 2주간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 진술. CCTV 및 탐문 결과 해당 사실 없음 정신과 상담 권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사고 하루 전 혜진이 직접 찾아와 누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 같다고 1일 2신고를 했지만 CCTV 8대 모두에서 아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당시 혜진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2급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송곳으로 찔리는 듯 아팠어요. 혜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혼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였다는 것을요. 오후 4시 30분 도연은 시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혜진의 주민등록 이동 기록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라 가능했고 10분 후 A4 한 장을 받았습니다. 총 5번의 이사. 갈수록 더 싼 동네로 더 낮은 곳으로. 도연은 그 주소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오후 6시 도연은 첫 번째 주소 강서구 화곡동으로 갔어요. 2시간 30분을 달려 저녁 8시 30분 도착했습니다. 낡은 4층 빌라촌 1층에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도연은 생수를 사며 물었습니다. 17년 전 이 건물 3층에 살던 여자를 기억하냐고요. 편의점 주인인 60대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조용한 여자였다고. 매일 새벽 5시 나가고 밤 11시에 들어왔고
이사 가기 사흘 전부터 불도 안 켜고 밤마다 우는 소리가 났었다고요. 도연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녁 10시 부천 소사구 고시원 앞에 도착했어요. 1층은 분식집. 도연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시키며 물었습니다. 15년 전 위층 고시원에 살던 여자 아냐고요. 주인은 50대 아줌마였는데 이름을 듣자마자 기억해냈습니다. 그 언니요? 기억하죠. 되게 조용한 분이었어요. 매일 밤 고시원 문 닫기 직전에 들어왔고 겨울에도 난방을 안 켜. 관리인이 걱정했었다고 했어요. 한 번은 떡볶이 드리니까 울면서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 값을 내고 차에 올라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떨궜어요. 혜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17년을 버텼다는 걸요. 늦은 저녁, 도연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전 3시까지 뒤척이다. 4시간 정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도연은 일어나 세 번째 주소인 인천시 부평구로 향했어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 반지하였어요. 건물 옆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12년 전쯤 이 건물 지하에 살았던 여자를 아냐고요.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잠시 생각하더니 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 말인가? 기억하지. 2년쯤 살았는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3달 밀렸다고 쫓아냈어. 여자가 울면서 1달만 더 달라고 빌었는데 소용없었지.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도 안 켜고 살았어. 내가 한번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그냥 괜찮다고 웃더라고. 근데 입술이 파랬어. 할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후 내뿜었어요. 도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4번째 주소인 의정부시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5층 건물 옥탑방에 도착했어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9년 전쯤 옥탑방에 살았던 여자를 아냐고요. 관리인은 60대 아주머니였는데 기억한다고 했어요. 3년 반 살았어요. 되게 조용한 분이었는데 일을 3개나 했나 봐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힘들어 보였어요. 한 번은 계단에서 쓰러졌었거든요.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제가 119 부르려고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날 보니까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춘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월세가 더 싸다고요. 도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어요. 오후 1시 도연은 마지막 주소인 춘천시 동면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오후 4시에 도착했어요. 낡은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혜진이 살았던 집은 빈집이었어요. 대문에 월세 25만 원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옆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5년 전 옆집에 살았던 여자에 대해 물었어요. 할머니는 도연을 마당으로 안내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권했습니다. 도연은 앉아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인사도 잘하고 가끔 김치도 나눠주고 그랬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매일 혼자 들어가고 나오고 주말에도 집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쯤부터는 좀 이상했어요. 밤에 불을 켜놓고 자는 날이 많았고 창문을 자주 확인하더라고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고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러다 5월 12일 저녁이었어요. 구급차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 아이가 길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머리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후로는 다시 못 봤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어요. 오후 5시 30분, 도연은 혜진이 사고 나기 직전까지 일했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춘천 막국수라는 간판이 붙은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막국수를 주문하며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여기서 일했던 윤혜진이라는 여자를 아냐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씨요? 물론 기억하죠. 3년 넘게 일했으니까요. 주인이 막국수를 만들며 말했어요.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아프다고 쉰 적도 없었죠. 새벽 6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부터 좀 이상했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주인이 막국수 그릇을 도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주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도 못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다른 분이 도와줘서 퇴원하고 없더라고요. 도연은 막국수를 거의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혜진은 이혼 후 1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의정부로, 의정부에서 춘천으로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월세는 3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점점 낮아졌고 집은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반지하로, 반지하에서 옥탑방으로, 옥탑방에서 단독주택으로 점점 더 열악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고 겨울에도 난방을 못 켜고 살았어요. 월세를 3달 밀려 쫓겨났고 계단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우울증 2급 진단을 받았고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2020년 5월 12일 저녁 7시 32분 국도 3번 도로에서 쓰러져 기억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차에 앉아 모든 서류와 메모를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주민등록 이동 기록, 사고 기록, 할머니의 증언, 식당 주인의 증언, 모든 것이 한 장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움켜쥐고 울었어요. 17년 동안 혜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혜진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오후 6시 도연은 광천식당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식당 2층 창문을 바라봤어요. 오후 7시 10분 작은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혜진의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혜진이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17년 동안 줄곧 혼자였던 것처럼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혜진을 지켜줘야 한다고요. 17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혜진을 구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사에 장기 휴가 10일을 더 신청했고 상무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광천식당 근처 카페에 앉아 혜진을 지켜봤어요. 혜진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은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도연은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앞에 트럭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어요. 춘천시청이라고 쓰인 2.5톤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용역 차량 2대가 따라왔어요. 도연은 이상한 예감에 커피잔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청 직원 3명과 용역 직원 6명이 우르르 트럭에서 내렸어요. 손에 A4 용지 다발을 들고 식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카페 문을 밀고 나가 식당 쪽으로 뛰어갔어요. 50m를 20초 만에 달려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과 구청 직원이 카운터 앞에서 무엇인가를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주방 문 앞에 서서 앞치마를 꽉 움켜쥔 채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청 직원이 서류 다발을 탁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가 재개발을 위해 오늘 당장 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미 지방법원에서 명도 판결도 났다고요. 사장이 소리쳤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8개월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구청 직원은 냉정하게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3개월 전인 8월 27일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는데 사장이 받지 않아 반송됐고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났으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한다고요. 사장이 항의했습니다. 그런 우편 받은 적 없어요. 여름에 한 달간 고향에 다녀왔는데
그때 온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구청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방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해요? 저는 2층에서 사는데요. 구청 직원은 혜진을 0.5초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하니 2층도 당연히 나가셔야 합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용역 직원 6명이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에 검은 모자를 쓴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이었어요. 사장의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장이 소리치며 테이블을 붙잡았지만 용역 직원이 거칠게 밀쳤어요. 사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테이블 4개를 트럭에 실었고 의자 16개를 쌓아 올렸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제가 산 거라고요. 사장이 냉장고를 붙잡으며 소리쳤지만 용역 직원 2명이 사장을 양쪽에서 거칠게 밀어냈어요. 혜진이 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쿵쿵쿵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챙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식당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맞고 싶었지만 법적 명분이 없었어요. 3분 47초 후 혜진이 낡은 보스턴백 하나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방은 반쯤 찢어져 안쪽 천이 들여다 보이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17년을 살아온 짐이 찢어진 가방 하나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장이 혜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자기 집 빈방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일단 거기 가 있으라고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3번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용역 직원 한 명이 혜진의 2층 방에서 뭔가를 들고 계단을 쿵쿵 내려왔어요. 손바닥 크기만한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혜진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혜진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상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이 팔을 휘둘러 혜진을 거칠게 밀쳤어요. 비켜. 건물 안에 있는 건 다 가져가는 거야. 혜진이 비틀거렸습니다. 계단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어요. 상자가 용역 직원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상자 뚜껑이 벌어지며 안에서 사진 7장이 우수수 흘러나왔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혜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 사진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사진 위에 똑똑 떨어졌어요. 이것만은 안 돼요. 제발요. 혜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리문을 확 밀고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혜진 옆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함께 주워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코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님 왜? 혜진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주워 혜진의 손에 상자를 꽉 쥐어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처음으로 혜진에게 제대로 말을 건넨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상자를 받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직원 앞에 단단히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건물주와 협상하겠습니다. 구청 직원은 명함을 받아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어요. 서울 디벨롭먼트 부동산 개발본부 PM 정도현. 협상이라뇨? 이미 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직원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매입하겠습니다. 건물주 연락처를 주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다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도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의 신호음, 그리고 연결.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디벨롭먼트의 정도연입니다. 춘천시 신부급 광천리 47번지. 건물 소유주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그 건물 제가 매입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재개발 지역인데? 알고 있습니다. 시세가 3억 2천이죠. 제가 3억 5천에 현금으로 즉시 매입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게 변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춘천시청 앞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5초, 10초, 15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구청 직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건물주가 승낙했습니다. 오후 3시에 계약합니다. 그때까지 집행 중단해 주십시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대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무산되면 즉시 집행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연은 용역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주십시오. 건물은 곧 제 소유가 됩니다. 용역 직원들은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밖으로 나갔어요. 트럭에서 내렸던 가구들도 다시 제자리로 옮겼습니다. 혜진은 구석에서 상자를 꽉 안은 채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구청 직원들과 용역이 모두 나가고 식당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도연에게 다가와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사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한 뒤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구석에서 상자를 꽉 안고 서 있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상자를 놓치며 앞으로 쓰러졌어요. 쿵! 혜진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를 스치며 힘없이 넘어졌어요. 혜진 씨, 도연이 소리치며 달려와 혜진을 붙잡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더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혜진을 두 팔로 안아 올렸어요.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빨리 119 불러요. 도연이 사장에게 외쳤습니다. 사장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도연은 혜진을 바닥에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너무 약했고 호흡도 얕았습니다. 혜진 씨, 정신 차려요. 혜진 씨. 도연이 혜진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혜진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8분 20초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혜진을 들것에 옮기며 혈압과 혈당을 재기 시작했어요. 혈압 85에 50. 너무 낮습니다. 혈당은 60 이것도 위험 수치예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이렇게 안 드셨어요? 구급대원이 도연에게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구급대원들은 혜진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도연도 함께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대원은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며 떨리는 손이었어요. 15분 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4명이 혜진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도연은 응급실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1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인입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말을 더듬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과로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뇌 MRI를 찍어봤는데 5년 전 사고의 후유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해마 손상으로 기억력 장애가 있고 전두엽에도 미세한 출혈 흔적이 보여요.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지금은 안정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은 병원을 나와 춘천시청 앞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건물주는 이미 와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약 40분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바로 계약금 3,500만 원을 휴대폰 뱅킹으로 송금했어요. 잔금 3억 1,500만 원은 일주일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계약은 최종 완료됐습니다. 도연은 등기부등본을 받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10분 혜진이 깨어났습니다. 도연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혜진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손가락엔 산소 포화도 센서가 끼워져 있었어요.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괜찮으세요? 혜진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낯설어하는 눈빛이었어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오셨습니다. 혜진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조용히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폐를 끼쳤네요. 병원비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저기, 도연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혜진 씨, 제가 사실은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진 씨 이전 남편입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다 링거줄이 당겨져 소리를 냈어요.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 남편이요? 네. 우리는 17년 전에 결혼했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혜진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시댁에서도 외로움에서도 가난에서도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혜진 씨는 저를 떠났어요. 그리고 혼자 17년을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의정부로, 의정부에서 춘천으로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가며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었어요. 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도연은 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7년 동안 혼자 두어서 혜진은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당신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해요. 당신을 보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왜 눈물이 나는지. 혜진의 손이 도연의 손을 감싸 올렸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제 마음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연은 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17년 만에 혜진이 처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열어준 순간이었어요. 혜진이 퇴원한 건 열흘 후인 12월 7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매일 아침 6시에 병원에 와 밤 10시까지 혜진 곁을 지켰어요. 아침에는 죽을 끓여와 한 숟가락씩 떠먹였고 낮에는 책을 읽어주며 밤에는 혜진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어요. 혜진은 조금씩 도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했어요. 퇴원하는 날 오전 10시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대답했어요. 광천 식당으로 돌아가야죠. 거기 제 방이 있으니까요. 제 집으로 가시죠.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라뇨.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요. 도연이 혜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남이잖아요. 이혼했으니까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 씨가 제대로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제발 부탁입니다. 혜진은 한참을 망설였고 결국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의 차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10층. 현관문을 열자 깨끗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게스트룸을 쓰세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어요. 도연이 안방 옆문을 열어 혜진을 안내했습니다. 혜진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10평 정도 되는 방, 퀸 사이즈 침대, 책상, 옷장, 따뜻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내도 돼요?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편하게 지내세요.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혜진은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17년 만에 제대로 된 방이었어요. 손으로 이불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어요. 계란찜, 시금치나물, 김구이, 된장찌개. 7시가 되면 혜진을 깨웠습니다. 혜진은 민망해하며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 씨는 아직 회복 중이에요. 제가 할게요. 식사 후 도연은 회사로 갔고 혜진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은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직접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서툴지만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둘은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도연이 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었어요. 우리 왜 이혼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TV를 끄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이야기, 시댁의 구박, 대한건설 비자금 문제, 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이혼. 도연은 1시간 동안 모든 걸 솔직히 말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났군요. 당신을 지키려고요. 네. 저를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혜진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17년을 혼자서 힘들게 살게 했습니다. 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잖아요. 제가 떠난 거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혜진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얼굴에 생기가 돌고 체중도 OKG 늘었어요. 손등에 굳은 살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도연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거닐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1월 11일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숲길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네, 예쁘네요. 도연도 바라봤어요. 저기, 혜진이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제가 만약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연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7년 전 일을 모두 기억하게 되면, 그때의 아픔도 다 기억하게 되면 당신을 원망하게 될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망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당연히 원망받아 마땅합니다. 도연이 혜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래도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속죄할 기회를 주세요. 17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혜진은 눈물이 고인 채 도연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혜진은 고개를 갸우뚱 저으며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야 당신을 원망 없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편하게. 혜진은 대답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지금이요. 도연은 혜진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17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혜진도 도연을 꼭 안았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3월 15일, 혜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체중은 52kg, 얼굴엔 혈색이 돌았고 도연의 집에서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하고 싶은 일요? 네. 뭐든 좋아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음식을요? 네. 따뜻한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식당을 차리는 건 어때요? 도연이 제안했어요. 식당이요? 근데 전 돈도 없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 씨가 원하는 식당으로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표정에는 불안이 비쳤어요. 그럼요. 혜진 씨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저도 매일 먹잖아요. 혜진은 도연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제 힘으로 뭔가를. 한 달 반 후 5월 1일 연남동 골목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의 식탁? 15평짜리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테이블 6개, 의자 20개. 혜진은 요리를 하고 도연은 주말마다 서빙을 도왔습니다. 메뉴는 3가지. 된장찌개 정식, 김치찌개 정식, 제육볶음 정식. 가격은 7,000원. 정성스러운 음식에 사람들은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50명이 넘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혜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갔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회사로 복귀했지만 저녁이면 식당에 들러 혜진을 도왔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식당 한켠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도연 씨, 제가 요즘 꿈을 꿔요. 도연은 컵을 내려놓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꿈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에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혜진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작은 떨림이 담긴 눈으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인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7년 전에도 이렇게 저를 안아줬나요? 네. 도연이 작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요. 혜진은 조용히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혜진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지켜줘서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후, 혜진의 식탁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봤어요.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혜진의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도연은 주말이면 식당에 나와 혜진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영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네요. 혜진이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만큼 혜진 씨 음식이 맛있다는 거죠. 도연이 대답했어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도연 씨, 네, 혜진 씨. 저 지금 행복해요. 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연이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혜진은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연도 혜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